그 타당성 문제도 아마 보통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시간가치 따지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 한 문제. 일반적으로 거기는 2문제. 거기는 계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산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타당성을 정확히 아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업수지 계산 문제 또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다시 써보자면 영업수지요. 아무튼 여러 군데 씁니다. 아까 우리 같은 것처럼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불량분차 빼고 기타 다 하고 나면은 여기가 유효 조소득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빼고 나면은요. 여기는 순수익이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빼고 나면은 여기는 세전수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 빼고 나면 여기는 세후수지. 일단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 2가지는 아까 전부 다 지분이라고 그랬죠. 세전세후는 항상 지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쩌면 부채 서비스는 뭐 타인자본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소득 순수익은 항상 총자본 이러면서 나온다는 얘기요. 일단 요게 기본이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종류가 크게 봤었을 때 2가지. 첫 번째는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간가치 고려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말은 수익성, 돈 되는가 더 따지는 문제요. 그래서 경제적 수익성 따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가, 그죠.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법. 그런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걸 안 한다는 얘기는 1년치만 본다는 뜻이죠. 맨 첫 번째 소득이 그것만 보고 따지는 방법. 요 방식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어림셈법 얘기하죠. 어림셈법이요. 요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비율분석법,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 요 2가지는 어쩝니까? 시간가치 고려 안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투자사업을 요렇게 했었을 때게, 자, 10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랬을 때 맨 첫 번째 소득이 요게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라고 유추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요 방식을 다르게 말하면은 비할인 방식 말하죠. 할인 안 한다고 해서 비할인 방식이요. 근데 종류가 우리 교재 몇 가지 나오면 무려 16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지금 맨 먼저 44페이지 첫 번째 20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빈출 문제,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하고 고려하는 방식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것은 16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가치 고려하는 걸 알면 반대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시간가치, 이걸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시간가치 고려한다는 얘기는 사업기간 전체 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할인 방식, 이리 하는 것을 할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 방식 종류가 우리가 딱 4가지만 기억합시다. 맨 먼저가 수익성 수법. 이 종류는 무려 16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4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가 그죠, 수익성 수법. 여기 수익성 수법은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맞죠? 미래를 현재로 바꿔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년제 가치법, 수년가법이요. 요것도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수익법. 요거 고려하는 거 맞고요. 내부수익법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가. 전부 다 무슨 현가로 말하면 전부 다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죠. 맨 첫 번째가 요거하고 요 2개 구별하는 문제. 그러면 거기 24번 문제는 금방 하죠. 거기 20번 문제 금방 해결될 거죠. 보시면은 맨 먼저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니까 1번 아니잖아요. 저 4개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것만 얘기하세요. 시간가치 고려는 우리 쪽에서 4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할인 방식입니다. 요건 할인 방식이니까. 그럼 기억번은 아니죠. 회계적 승률법 저기 안 들어가, 4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거기 내부수익법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번은 빠지고 니은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죠.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련제 가치법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 해수기한법 포함 안 됩니다. 기억 들어가고 기억은 빠지고 니은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4번과 5번에서 니은 디귿 들어가는 답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미음번에 현가 해수기한법, 현가란 말 나왔죠. 거기 포함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거기 수익성 수법 요 4가지만. 그러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방식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수법, 수년제 가치법,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현가란 말 들어가면 잘못 다 되니까. 그러면 20번은 쉽게 되는 거죠. 요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이제 바꿔보자고요. 이 안에서 시간가치 고려 안 하는 방식은 어림세법하고 그 다음 비율분석법. 요 2가지는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안 한다는 얘기는 사업기간 전체에 있었을 때 1년치만 보고 맨 첫 번째치 소득이득이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다. 첫 번째 소득이득만.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시간 고려하는 것은 여기 할인 현금수법이요. 우리 DCF란 말이죠. 할인 현금수집법.
여기 할인 현금 수입법 요 안에 들어가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종류 요 세 가지가 뭡니까? 할인 현금 수입법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게 요 녀석들은 맨 첫 번째는 첫 해분, 맨 첫 번째는 첫 해분의 소득이득만. 요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은 고려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죠. 요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소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첫 번째는요.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매회 수지란 말 나올까 안 할까요? 여기가 막 같으면은 첫 번째는 매회 수지가 매회란 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맨 하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림셈법, 비율셈법은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맨 첫 번째 소득이득이 얼마가 나오니까 그게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를 이렇게 고려하는 방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는 매회 현금수란 말 나오면 매회란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매매차익, 자본이득 고려할까 안 할까요?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니까. 오로지 소득이득만 가되기 때문에 자본이득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할인형수법은 첫 번째는 사업의 전기간, 모든 전기간의 모든 수죠. 요거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 때문에 여기는 첫 번째는 매회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매회 수지가 어쩌고 매년 어쩌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들은 전체 수지니까 소득이득 다 고려할 거고 자본이득 고려합니까? 합니까? 이거 고려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그럼 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유추할까요? 매번 수입과 지출이 일정하니까. 수지가 안정적. 그러니까 수입도 안정적, 지출도 어쩌니까 안정적.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월급쟁이 연봉 계산할 때 전부 다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없잖아요. 매달 받는 월급은 똑같아 틀려요? 7월달에는 더 많이 주죠? 31일이 있으니까. 아니란 얘기를 했죠. 2월달도 똑같이 받죠. 매달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이라면 매번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가지고, 그죠? 영업 경비 등의 계절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영업 경비 매년, 그죠? 굉장히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들쑥날쑥 안 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신에 아래쪽으로는 수지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수지가 조금 불안정적입니다.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의 규모로 보자면 이거 조금 소규모 사업이 주로 많이 쓰고 이거는 주로 대규모 사업 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 녀석은 이런 주로 먼저 하죠. 요거 먼저 한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쩌니까 요걸 해요. 요걸 먼저 하고 요렇게 오니까. 그래서 요거 해봐가지고 돈 되면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란 말을 바꾸자면은 어림셈법, 비율셈법 이런 녀석들은 할인 현금수업의 예비적 분석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맞죠? 먼저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게 가장 키예요, 사실은. 요 말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요거, 요 두 가지, 요렇게 합쳐서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씩 나오니까 최소한 두 문제는 꼭 나오죠. 그 다음에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계산 문제가 꼭 나옵니다. 두 개 다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한 문제는 계산 문제 나와요. 근데 작년도에 요게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요게 나오지 않을까. 느낌이 나와봐야 알지만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계산 문제 나오기가 쉬워요. 두 개 다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무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매번 둘 가운데 하나는 전부 다 계산 문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올해도 둘 중에 하나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투자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계산 문제 나와도 뻔해 사실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어림셈법부터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가 어림셈법이요. 그래서 맨 먼저 어림셈법이라면 글자가 들어 어쩌니까 어림자 눈대중하고 사는 거죠. 어림셈법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승수법. 그래서 승수란 말은 뭐분의 뭐죠? 뭘 승수라고 합니까? 승수. 소득에 대한 자본의 비율. 그러니까 승수는 항상 분모가 뭐가 들어갑니까? 소득. 또 대신에 수익 들어가 상관이 없죠. 소득 들어가죠. 아니면 수익 들어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자본 들어가죠. 이렇게요. 쉽게 말하면은 주어진 소득에 비해서 자본이 몇 배냐. 아니면은 나온 소득 가지고 들어가는 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이거를 승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승수는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그죠. 작을 수 좋습니다.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는 소리죠. 작을수록 좋습니다. 만일에 승수가 1이라는 얘기는 1년이면 번째 찬다는 얘기죠. 승수가 10이라는 얘기는 10년 걸려야 번째 찬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은 주어진 소득으로 들어가는 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이거를 승수라고 그래요. 일단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제 수익률법 있죠. 그러고 보니까 수익률법은 전부 반대죠. 여기는 자본에 대한 수익 비율이죠. 분모가 여기가 자본이요. 또는 투자액. 자본할 수도 있고 총투자액, 투자액 할 수도 있고 똑같으니까 또는 부동산 가치. 그 다음에 분자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소득 요렇게. 그럼 수익률은 커야 좋아요? 작아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커야 좋겠죠. 그래서 이게 역수관계.
그래서 여기 공식이 몇 개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뻔하니까. 근데 8가지 공식을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죠. 승수가 뭐다? 소득분의 자본이다.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소득이 어떤 데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그래요. 이 소득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요 놈들. 여기에 들어가면은 저소득 승수.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라는 말은 유효 저소득으로 총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순소득 승수. 요거 들어가면 세전수의 승수. 요거 들어가면 세후 승수. 요렇게. 근데 별다른 말 없이 자본 해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요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해수기가 나타나서 뭐냐? 그런 순수익 승수, 순소득승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그게 저소득 승수요. 그게 저소득 승수란 말은 유효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총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말뜻이. 그게 분모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저소득. 별다른 말이 없어 유효 저소득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총자본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저소득은 어디에 도출합니까? 저 왼쪽이요. 총자본 나오는 거죠. 여기 요 녀석 두 개요. 요 두 녀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반드시 요게와의 정상이죠. 그러니까 총자본 오면은 요 둘 중에 하나 와야지 요거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가 없죠. 요게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요게 나와야지 지분자본 올 수가 없으니까. 논리가 딱 정해졌으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기록인데 1분이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소득은 그죠? 승수는 소득분의 자본이다. 소득이 뭐다? 저소득 들어가면은 저소득 승수. 항상 수학에서 분모가 기준 아닌가? 분모가 뭔가에 따라서 뭐라고 이름을 만드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소득 승수요. 순수익 승수요. 이거는 분모가 뭐겠습니까? 순수익 또는 순소득. 순수익이요. 그럼 분자는요? 역시 총자본. 그래야 맞겠죠? 총자본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익 가지고 들어가는 총자본을 회수하는 시간, 찾아오는 시간이 몇 년이냐? 그거를 순소득 승수. 근데 순소득 승수는 총자본의 수가 아니지 지분자본의 수가 나오면 또 틀리겠죠. 총자본.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그냥 자본의 수가 나와가지고 앞쪽에 총자가 빠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지분하고 총자본은 안 어울려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전수지 성수. 이번엔 세전수지 가지고 그 다음 이번엔 지분자본. 분모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지분자본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 요거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여기는 세전수지. 세전현금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후승수. 똑같잖아요. 그 세후승수 같은 분모는 뭐겠습니까? 세후수지. 맞죠? 그 다음 분자는요. 여기는 지분자본. 이게 전부요. 그러니까 일단 승수란 말은 무슨 말이다? 요거. 소득분의 자본이다. 그 다음에 소득이 뭔가 해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하자. 저소득 승수, 순수익 승수, 세전 현금수 승수, 세후수 승수. 말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게 만약에 10이 나왔대요. 저소득 10이 나왔다면 요 녀석은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언제든 10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요거보다 여기 항상 작으니까 영업경비 빼야 되니까 언제든지. 영업경비는 필수적 경비죠. 영업경비는 단 1호이라 들어가니까. 만일에 저소득은 10억인데 만약에 총자에 100억 들어가서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총자는 똑같으니까 여기 유효 저소득 요놈보다는 여기에다 항상 더 작아요. 언제든지. 만약에 5억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00이니까 얼마겠으면 2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반드시 더 숫자가 더 커야 정상이죠.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이 말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저 과정을 알고 있다는 소리 또요. 아무튼 저 과정 문제가 나올까요? 꼭 나올까요? 꼭 나와요. 안 나오면 거짓말입니다. 100%. 언제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로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세전수분의 지분자본의 거는 세전수승수. 일반적으로 요놈보다 요놈이 더 조금 숫자가 높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후수는 세금 빼야 되니까. 비과세는 똑같을 거겠지만.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 네 가지 꼭 알아둡시다. 저 주문 안 되고 꼭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에 요걸 해야 별것이 아니야. 안 하시면은 이거 안 내어놓으면 볼 때마다 찍어야 돼. 요 논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 제일 키는 뭐다? 요거. 승수가 무슨 말? 소득분의 자본이다. 그 다음에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 그죠? 그래서 자본이 총자본이냐 지분자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전세는 항상 지분자본이다. 나머지는 총자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가요.
두 번째, 여기 정반대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죠? 종류가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총자산 회전율. 이쪽으로 합시다.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은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가 총자본.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그죠? 조소득. 유효 조소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꾸면은 정확한 말은 총자본 수익률이 맞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사실은 투자에서는 수익률이란 말이 맞아요. 여기는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걸 뭐라 놨습니까? 총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종합자본 환원율. 그래서 이걸 다르게 바꿔서 여기에 정상이죠. 사실은요. 투자에서는 돈 얘기 나오기 때문에 숫자 나온다는 수익률이 맞고 평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 현재에서 바꾸니까 그때는 환원이란 말이 정확히 맞아요. 사실은요. 근데 섞어서 써요. 그래서 원칙은 요래 써야 되는데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거를 그죠? 총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 종합이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종합이나 총이나. 그 다음에 종합자본 환원율. 환원율요. 또는 아니면 이걸 줄여가지고 종합을 빼고 그냥 자본 환원율. 아니면 자본까지 빼버리고 환원율. 이래도 똑같으니까.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똑같습니다. 또는 자본 환원율. 같은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분모가 뭐겠습니까? 분모가 여기에 총자본, 총투자액이요. 그 다음 분자는요. 여기는 순수익. 이게 바로 환원율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평가가면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 같은 얘기. 우리 맨 뒤로 가자면 지난주에 했던 문제, 저번주 합중가 평가라서 했던 문제.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해봅시다. 개론 뻔하다니까요. 구구단을 애워놨으니까 구구단이 뻔하죠. 뭔 내용을 어쩌니까 매번 봐야 돼. 맞죠? 우리 공부는 구구단 애울 때만 생각하시면 돼. 그거 몇 번 애웠습니까? 아마 100번 더 애우셨을걸요? 그죠? 처음부터 2일인 2인사 쭉 나가는 거요? 수십 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내 거 된 거 맞죠? 근데 19 곱하기 17은 아직 안 되죠? 안 외워놨잖아요. 그죠? 우리 19단까지 안 외우니, 우리 9단까지밖에 안 외우잖아요. 13 곱하기 17 안 나오죠? 안 했으니까 우리 애워놓으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어이구야. 아, 주사를 하셨구나. 맞죠? 예, 주사를 하시면 금방 알아요. 그죠? 바로 머릿속가 움직이니까. 그죠? 예. 아니요, 저 몰라요. 2원이요, 3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여기 같으면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그죠? 세전 수익률 똑같습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세전 수익률 같은 얘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또 뭐겠습니까? 지분 자본.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전 수치. 그죠? 여기는 뭐라고 할까? 이제는 세후 수익률. 여기는 세후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 또 분모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지분 자본. 그 다음에 여기는 세후 수지. 그죠? 세후 현금 수지. 요렇게. 8가지 요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말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그거는 몇 번이나 가면 저 뒤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는 지금 몇 번부터 했냐면은 그죠? 페이지 수 252페이지 거기 252페이지 34번부터가 요 문제입니다. 거기 34번, 35번, 36번이 지금 요런 케이스, 요쪽 문제. 자, 34번 보시면은 다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즉, 요 녀석하고 요 두 개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승수법이 뭐고 수익률법이 뭔가 요거. 자, 첫 번째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 아니죠. 총소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세전세로 못 와요. 그거는 총투자액을 뭘로? 그죠? 유효 저소득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그죠? 총잡으로 뭘로 나눠? 저소득으로 나눠야지. 얘가 세전세 오면 안 되잖아요. 틀렸죠? 결국은 요 놈을 보냈죠. 총소득 승수 또는 저소득 승수란 말은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익 나눈 것이 아니라 그죠? 유효 저소득으로. 틀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딱 떨어지는 말 아닌가? 아무튼 여기가 저소득 순수익 나오면 언제든지 여기는 어쩌니까 총자본 와야 되지 지분자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 그죠? 언제 총자본. 여기는 요 말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총소득 순수나 저소득 순수 같은 말이에요. 거기 지뢰한 말이 그로스란 말이죠. 토탈 개념, 전체 개념.
이게 총이나 조나 같은 얘기요. 토탈 개념 전부 다 함께란 말이니까. 전체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그죠? 유효 저소득으로 나눈다. 그래야 됐죠? 두 번째,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총투자액을 지분, 그죠? 총투자액을 순수익으로. 그러니까 1번, 2번은 총소득 나왔다, 유효소, 총자액이 나오고 유효 나오고 순수익 나왔다. 그럼 언제든지 총자본 이제 지분자본 안 된다는 얘기. 세전세후가 들어갔다. 항상 지분 얘기를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요 공식 알아도 풀 수가 있는 거 맞죠. 2번은 순소득 승수는 총자본으로 뭘로 나눈다? 순수익으로 나눕니다. 2번 틀렸잖아요. 총투자액이지 거기 지분투자액이 아니잖아요. 틀렸고. 자, 세 번째, 어림산법 중에서 순소득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승수란 말은 나온 소득 가지고 들어가는 자본을 찾아오는 시간이 몇 년이냐. 자본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안 된다는 소리죠. 100년 걸립니다. 100년 해야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승수가 길수록이 아니라 그죠, 승수가 클수록 자본의 수간은 오래 걸립니다.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의 수간은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자본 확률의 역수는, 즉 요 녀석은, 요놈 역수는 뭡니다? 요겁니다. 순소득 승수, 두 개 역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풀릴 수가 있죠. 순소득 승수하고 총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역수관계. 틀렸고, 그 답은 이거 네 번째가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세후 현금 수지는 총투자액을 세후 지분이 아니라 그저 지분 투자액을 뭘로? 틀렸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후에서 나눈 값.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지분 투자액을 뭘로? 세후로 나눠야 되죠. 언제든 이렇게 지분자본 나오면 항상 세전세고 와야 됩니다. 총자본 오면은 언제든지 순소득이 어쩌고 저소득이 어쩌고 이런 말들, 연결고리가 그 어디든 다 맞으니까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35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는 뭡니까? 맨 첫 번째 저소득 승수는 어떻게? 이거죠. 그리고 총자본을 저도 나눠보세요. 거기 총자본은 얼마입니까? 총자본이 얼마요? 보자면 부채 6억에다 내 돈 4억 투자했으니까 10억짜리 했었죠. 그럼 분자가 얼마? 여기가 10억. 그죠? 분모가 10억이요. 그 다음 분자는 저소득은? 여기서 1억이네요.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10 나오구만요. 그죠? 이 말은 저소득 말은 유효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자본, 총자본 10억을 찾아오는 시간이 10년 걸립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10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순수익이 얼마인가 보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총자본 일단 10억 똑같으니까 놔두고, 그럼 순수익은 찾으면 되겠죠. 유효 저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 나오는 거 맞죠?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 뺐으니까 5천만 원이죠. 0.5억이래요. 그럼 왜 그러면 합니까? 20 나오죠. 그러면 답은 1번 됐죠. 이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죠? 알면은 쉬워요. 모르면 한없이 복잡하니까. 그죠?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서는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요약집보다 기본서가 훨씬 나아요.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바빠서 요약집을 읽겠지만은 제 요약집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거 잘 한번 해보시면은 내용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잘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글자 쭉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걸르고 걸려서 만든 책이 이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치고 계속 고쳐서 나온 책이 이겁니다. 그러면 35분은 되신 거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6번은 무슨 말이냐면 회수기간법. 거기도 회수기간법이라는 말은, 그죠? 회수기간법은 나오는 수익을 쭉 더해가지고 비용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길어야 좋을까요? 짧아야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회수기간법은 언제든지 이렇게 박스로 항상 줄 겁니다. 자, 주면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연수가 나오겠죠.
항상 여기를 현재라고 쓸 수도 있죠. 현재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 1년에서 이렇게 순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0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맨 처음에. 항상 현재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들어갈 겁니다. 맨 먼저 보시면은 거기 현재 지금 A번 같은 마이너스 500이란 말은 500만 원 돈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비용이. B번도 마이너스 600이란 말은 B번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600만 원이 지금 투자금이 나갔다는 뜻.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수기간법은 맨 첫 번째 현재 또는 연기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게 나간 돈이요. 비용 지출. 나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1번 1년부터 쭉 내려가면서 수익이 좀 써져 있죠. 그걸 쭉 더해가면서 그 마이너스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자, 첫 번째 A번 같으면은 지금 500만 원 나갔죠. 그러면 1년, 2년까지 더하면은 40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0 나머지죠. 근데 만일에 3년에 가서 마이너스 100 딱 나오면 좋은데 200이 나왔죠. 그러면 단서를 항상 또 있을 겁니다. 그 3년에 세 번째 200이 나오면 1년 동안 200만 원 수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년 하면 1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외에 단서로 보시면 현금으로 보면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 말은 3년에 지금 200이 나왔다는 얘기는 3년 1년 동안 12달 동안에 얼마가 나온다? 200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6개월 지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00 나오겠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거기는 500 들어갔으니까 1년, 2년하고 2년 반까지만 더하면 제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2년 반을 더하니까 플러스 500 됐으니까. 되신 거죠? 그러면 A번 사업은 해수기간이 몇 년이다? A는 지금 2.5년이라는 뜻입니다. 2.5. 이렇게. 이걸 쭉 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좋은 사업이죠. 자, 두 번째 B 따져봅시다. 자, B 같으면 지금 마이너스 600인데 1년, 2년, 3년 더하니까 딱 600 됐구만요. 그럼 B라는 사업은 3년 되면은 들어간 돈 전부 다 찾아옵니다. 회수기간. 회수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좋으니까 A보다는 B가 좀 더 나쁘죠. 반년 더 걸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700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까지 하면 600이고 4년 채웠으니까 지금 200 나왔으니까 그러면 3년 반 되면은 70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업은 회수기간이 3.5년이죠. 3년 반. 네 번째 D번 사업 보자면 마이너스 800이니까 200, 100, 300 어디까지? 그러면은 그거 가지면 3년 가면은 지금 600 나왔죠. 20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600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에가 800이니까 200만 더 빼면 되겠죠. 근데 네 번째 4년 보니까 400 나왔으니까 그럼 6개월에 얼마 나올까요? 200 나올 거 아니요. 그럼 네 번째 D 사업도 3.5년을 단속이죠. 3.5년. 3년 반이요. 그 다음에 2번 사업 같으면 마이너스 900인데 쭉 더해보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5년 가야 되네요. 거기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딱 그죠? 900 나오지 않는가요? 100에다가 그다음에 300에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500에다가 그다음에 800에다가 그다음 100 나왔으니까 5년 되면 딱 900 되는 거 맞죠? 그럼 맨 마지막에 2번 다섯 번째 사업은 5년 걸리면 번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번전 찾는 기간이 회수 기간이요. 그리고 그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길면 나쁘고. 그러면 답 금방 나오죠? 박스만 있고 어지럽게 숫자만 많이 써야지 덧셈 할 줄 안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림세법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림세법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로 풀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그렇게 말로 풀 때 저소득 승수는 총자본을 저소득으로 나눈 거지 총자본을 지분자본으로 나눈다. 그래서 세전수로 나눈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맞죠? 또는 그 총자본을 뭘로? 저소득에 대한 총자본의 비율이지 그죠? 세전수에 대한 총자본의 비율이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게 말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비교했었을 때에 저소득 승수 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역수인가? 요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순수익 승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입니다. 또는 세전수지 역수는 지분 배당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죠? 또는 세후수지 역수는 세후수익률은 세후수지의 역수관계입니다. 이렇게 말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숫자 주고 한번 요거 숫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총자본 100억입니다. 그 다음 유효저소득은 만일에 10억입니다. 그러면 해수기간 승수는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나오듯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 간단히 풀 수가 있죠. 요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비율 분석법. 그래서 비율 분석법에서는 우리 교재 보자면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다 나눠가서 첫 번째는 안전성 따진 지표가 있고 두 번째 유동성, 세 번째는 수익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전성 따진 지표. 안전성 따진 지표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고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대부 비율. 대부 비율. 그래서 대부 비율 또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 그죠?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올해는 아마 금융에서 대부 비율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법이 이번에 규제가 지금 바꿔졌으니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물론 과거대로 나왔지만. 그럼 대부 비율은 뭐였습니까? 분모가 여기가 부동산 가치 또는 대신에 부동산 가치를 말하는 대신에 총자본, 총투자액 같은 얘기요. 그 다음 분자는 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가 대부액. 만약에 융자 들어가면 융자비율, 담보 들어가면 담보비율, 저당 들어가면 저당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비율. 만약에 부채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남은 돈이 얼마냐 그 말이죠. 부채비율은 분모가 뭡니까? 자기 돈, 자기 자본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타인 자본. 이게 타인 자본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채 자본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일에 대부 비율이 부동산 100억짜리인데 80억을 빌려주면 여기는 0.8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같으면 전체 100억가운데 80억이 빚이니까 타인자본 80억 내 건 얼마겠습니까? 20억이겠죠? 내 거 남은 거 더하면 전체니까. 그럼 여기는 4가 나오겠죠? 만일에 이번에 대부 비율이 90억 그러면 0.9 되면 90% 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90% 됐습니다. 여기는 80%였고요. 그럴 때 만일에 80% 90% 10% 올라갔으면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10억 되고 여기는 90억 되겠죠. 그럼 여기는 9가 됩니다. 이 말은 대부 비율이 조금 올라가면 부채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대부 비율 기업 상승한다. 요 뒷말은 틀렸습니다. 요거는 바꾸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1에 가까워지면 부채비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1에 가까워지면 부채비율은 무한대가 돼요. 1에 가까워질수록 부채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기가 급수로 커져가니까.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상승하면은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은 대부 비율이 기하없이 커진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지분 비율. 이번엔 지분 비율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내 돈이 얼마인가. 그럼 분모는 부동산 가치죠. 그러니까 전체 돈. 여기가 부동산 가치 아니면 또는 총자본.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 지분자본 아니면 또 자기 자본. 그럼 여기 같으면 전체 100억 가운데 내 돈이 얼마였습니까? 20억이었죠? 그럼 0.20%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를 지금까지 요렇게는 잘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동시에 묶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언제든지 1입니다. 언제든지.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 빚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은 전체가 내 것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항상 1이에요. 언제든지. 그런데 두 번째, 부채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물론 1이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위쪽은 말이 좀 틀립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엮어죠. 투자에서 총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인 지분 비율과 타인자본 비율인 부채 비율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분모가 틀려요. 부채 비율은 분모가 내 돈이고 지분 비율은 분모가 전체 돈이요. 비율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항상 1이 나오지만은 요 녀석은 1이 나온단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물론 1이 나오는 거 맞추면 맞출 수 있을 건데 거의 1이 아닙니다. 대부분 1이 아닐 거니까 요 놈은 맞은데 요거 틀렸다니 이거 주의하시자고요. 말로 엮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안전성 따지는 지표로 가자면은 두 번째는 유동성, 환금성. 유동성, 환금성을 따지는 문제는 이건 종류가 두 가지. 부채 감당률하고 채무 불이익률. 맞죠? 첫 번째, 부채 감당률이란 말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우리 감당이란 말은 처리하고 갚는다는 얘기죠. 이 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부채 감당률.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빚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납시다. 부채 감당률은 빚을 100% 갚을 수 있으면 1이 됩니다. 부채를 절반만 갚으면 부채 감당률 50%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1대도 안 빌려줘. 왜? 갚기 어렵거든요. 전체 10억 벌어가지고 10억 다 빚 갚는 데 쓰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집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그거는 분모가 뭡니까? 이거 부채 서비스예요. 또는 부채 서비스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순수익입니다. 언제든지. 여기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이다. 1에 가까울 때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이게 만약 0.5라는 얘기는 순수익은 어쩌면 부채 90%밖에 감당을 못하니까 빚 갚기가 어렵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빌려준 돈 떼인다는 소리입니다. 원금 회수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원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논리죠. 무조건 애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하니까. 여기 분명히 부채 감당 1보다 크다. 지금은 기억하시죠? 시험 볼 때 1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이게 헷갈려. 그래서 해석을 해놓은 거죠. 빚 갚을 수 능력, 빚을 감당할 수 능력. 빚 감당률이 100%가 넘어야지 빚 빌려준다. 당연한 얘기예요. 100%가 못 된다는 얘기는 안 빌려준다. 뻔히 떼이는데. 맞죠? 1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는 채무 불이행률.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그럼 채무 불이행률이 10%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행은 90% 한다는 뜻이에요. 채무 불이행률이 만일에 90%라는 얘기는 90%를 이행을 못한대요. 그럼 뒤집어온 10%밖에 못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률은 커야 좋을까 작아 줄까? 작을수록 좋죠. 1에 가까우면 채무 불이행이 1이라는 얘기는 100% 이행을 안 한다는 소리죠. 100% 못 갚는다는 소리. 채무 불이행이 5%라는 얘기는 5%를 채무를 못 갚는다. 그럼 95%는 갚습니다. 그런 말이니까 작을수록 좋아요. 요거는 뭐래 뭐? 분모가 유효 저소득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 매출에서 경비 털고 빚 터는 거예요. 경비 빠지고 영업 경비.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부채 서비스. 요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렇게 부등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둘 다 1에 가까워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무슨 말이고 채무 불이행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해석을 해 두시자고요. 부채 감당률은 빚 감당할 수 있는 능력 1보다 커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빚을 못 갚을 능력이니까 그게 작을수록 좋은 거지. 빚 못 갚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 그만큼 갚을 것은 적다는 얘기니까 말 해석해 두셔야 돼요. 요거 부동호 1보다 큰 작은지 잘 보세요. 지금은 잘 기억되는 실제 시험장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우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자는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수익성 따지는 문제. 그래서 수익성 또는 아니면 여기는 생산성이요. 여기에 작년도 문제가 여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죠, 영업 경비 비율.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그 다음에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 경비 비율이라면은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뭐에서 유효 저소득형, 요놈에서 영업 경비형. 근데 여기가 유효 소득 들어갈 수가 있고 저소득 때문에 가능 소득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소득인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무슨 소득? 유효 저소득. 근데 작년도에는 그게 헷갈릴 것 같아서 정확하니 가능 저소득으로 계산하세요. 딱 써졌더라고요. 그때는 가능 소득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이 저소득 나오면 대부분 유효 저소득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현실에서 총 매출액은 대부분 유효 저소득을 말해요. 가능 저소득은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 그러면 영업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좋을까요? 작아 좋을까요? 그렇죠. 작을수록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억 매출액 올렸는데 영업 경비를 90억 썼습니다. 별로 못한 거예요. 100억 매출 올렸었는데 영업이 1억 썼대요. 정말 잘한 거죠. 맞죠? 1조로 매출 올리면서 9,900억 썼대요. 누구나 다 해, 그거는. 그죠? 근데 1조 매출 올리면서 100억밖에 안 썼대요. 정말 잘한 거죠. 1%밖에 안 썼으니까.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이 그만큼 그죠? 수익성이 높다는 뜻. 자, 이렇게 해놓고 자, 37번 봅니다. 거기 37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요. 보시면은 다음은 임대주택 1년간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인데 가능 총소된 영업경 비율을 해라. 별다른 말이 없이 영업 경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답이 잘못 두 개 나오니까 그때는 뭘 기준한다고요? 유효 저소득.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헷갈릴 수 있으면 딱 언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출액은 가능 조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조소득이 우리 현실적으로 달성된 총 매출액은 유효 조소득이니까. 그럼 거기 영업 경비 비율은 뭐분의 뭐니까. 그죠? 요거잖아요. 유효 조소득분의 영업 경비니까. 그럼 거기 조소득이 얼마나 왔습니까? 가능 조소득이 1억이요? 2억이요? 자, 2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업경비 찾으면 되겠네요. 영업경비를 찾아내면 되겠죠? 영업경비를 찾으면은 맨 첫 번째 호당 임대료가 연 400만원, 임대 가능 호수가 지금 얼마? 55.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도움은 더하고 있으면 다 주니까. 자, 그럼 빼는 공실이 10%니까 2천만원 뺍시다. 그러면은 지금 2억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째 빼고 또 기타 있으면 더 해줍시다. 기타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1억 8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찾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유효 조소득이니까. 그럼 영업경비를 아무리 봐도 없네. 그런데 하나 단서 줬죠. 요놈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 지금 빼고 남았더니 지금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1억 2천 남았고 그럼 여기는 6천만 원이구만. 거꾸로 가니까. 맞죠? 그러면은 영업 6천만 나왔으면 지금 2억분에 6천만 원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30%구만요. 2억 6천이니까 1억에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30%. 답은 1번. 엄청 어려운 문제죠. 겁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요게 작년도 문제라니까. 작년도 문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은 적절히 가지면 되는데 너무 부담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죠? 부담을 줄이는 게 방법이에요. 부담 가지면 잘 돼요, 안 돼요? 몸이 굳어서 머리도 굳어요. 부담을 줄여야지 잘 돌아가니까. 맞죠? 운동선수도 어쩌니까 부담 가지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연습할 때는 잘 던져. 진짜 딱 올라가면 어쩌니까 덜덜 떨어가지고 던지도 못해. 제발 좀 가운데 집어넣어. 스트라이크 늘란 말이에요. 근데 포볼 주고 있어. 포볼 주면 지는 줄 아는데도 공이 날아가. 그죠? 부담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어쩌니까 여유롭게 보면 잘 보여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긴장과 불안, 초조 상태 보니까 이게 막 글씨가 날아다녀. 안 보여. 그죠? 예. 자, 38번 합시다. 다음 전략에서 종합자본환율하고 지분배당 구해서요. 이거, 요거 구하고요.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요거 나왔구만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맨 먼저 종합자본환율 넣어봅시다. 보시면은 10억 원인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전체 부동산 총 투자액은 10억이다. 여기가 그러면 10억. 자, 들어갑시다. 자, 10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 찾으면 되겠네요. 순수익이 얼마 나왔을까요? 이럴 때 한 해 동안 유효 조소득이 1억 1천. 그 다음에 거기서 영업경비 빼고 나면 또 순수익이 나오니까 결국 그러니까 요 과정을 또 쓰고 있어요. 요거 또 쓰고 있죠. 아무튼 요 과정에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어디든 다 걸리니까. 투자론 당연히 건지죠. 그 다음에 금융감은 또 걸려 안 걸려? 거기서도 걸리죠. 그 다음에 평가감은 또 수익방식 걸릴까 안 걸릴까? 거기도 걸리죠. 여러 군데 걸려들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요. 꼭 나오니까. 그러면은 유효 조소득 1억 천 나와서 영업경비가 지금 1,000만 원이네요. 그런 순수익은 1억이란 뜻이죠. 그러면 10분의 1이 얼마게요? 그죠? 사람 무시한다. 10분의 1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면 10% 된 거죠? 만일의 경우에 이 경우에서 다음 주에서 순소득 순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10. 이해하셨는가요? 요놈이 0.1이니까 그러면 요거면 그 역수니까 10 될까요? 역수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다음 중 순소득 구하세도 똑같은 얘기. 1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은 뒤집으니까 1분의 10 그러면 10년 맞죠? 역수니까. 두 번째 이번에 지분배당률은 뭐분의 뭐? 지분자본분의 세전수지. 그럼 지분자본이 얼마죠? 위에 보니까 대부비율이 60%다. 전체 그러면 내 돈은 4억이다. 맞죠? 그럼 분모는 4억 집어넣고 자 여기 4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수지는 순수익에서 부채 서비스액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익 1억이었으니까 그럼 부채 수익액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2천만 원 나왔네.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 나왔죠? 그럼 1억의 시점을 빼니까 8천만 원. 그럼 4억분의 8천만 원은 몇 프로게? 20%. 맞죠? 이런 문제는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 몇 개 줘주고 한번 뭐 구해보실래요? 요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말로 풀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 거고, 둘 중에 하나 경우수는.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번에 또 비율 분석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39번 문제. 비율 분석되는 사람은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대부 비율은 뭐다? 대부 비율은 용자 가능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담보 비율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기 비율로서 그 값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의 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그럴 때 대부 비율을 대해서 많이 주려고 한다, 적게 주려고 한다?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줄이는 거죠. 맞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주담보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경제 내관이 되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40% 떨어뜨리고, 투기적 같은 데는 30% 떨어뜨리고 규정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투치 예산 가지면 그 다음에 10%또 깎아가겠다,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나 투기적세를 잡는 거지 서민들 위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비율 또는 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한다. 즉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 비율을 말한다. 정확하니, 그죠? 여기 부채비율은 뭡니까? 내 돈에 대한 남은 비율입니다.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력 부채비 아니라 순영업소득이 뭘? 그죠? 부채 서비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또는 이 순수익이 빚을 갚고 남냐 부족하냐, 요 얘기 맞죠? 그러니까 그는 두 번째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이거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아니란 얘기. 영업경비 빠져야 맞죠?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률은 순수익하고 부채 서비스의 관계지, 영업경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업경을 빼면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 불량이라는 것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업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를 말하는 측정한 지표다. 그러니까 채무 불량률은 분모가 유효 조소득, 분자가 내가 나갈 돈, 영업경비, 빚, 부채 서비스액 두 가지 비율 맞죠? 이게 결국은 어쩝니까? 요거 알았으면 당연히 유효 조소득은 요거 비율이다. 금방 떨어지는 말. 이거 하나 다 안 벗어나잖아요. 이 정도만요. 다섯 번째, 총자산 해준이라는 것은 투자된 총자산, 즉 부동산 가치된 조소득 차지하는 비율. 그죠? 요 녀석, 그죠? 요 녀석은 그죠? 전체 총자산에 대해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정확히 많이 떨어지는 비율.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개를 합쳐서 어쩌니까 언제든지 한 문제는 나오죠.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두 개도 안 나오고 하나는 꼭 나올 거니까. 그게 간단한 산수 문제 아니면 말 문제. 그 다음에 똑같은 40번도 똑같은 문제 또 해봅시다. 40번 문제. 다음은 비율 분석 관련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은 부채 비율은 부동산 가치의 융자액의 비율, 대부 비율 얘기구만요.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은 비율이지 전체에 대한 빚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 가치에 대한 빚은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지 부채 비율 아니죠. 자, 1번 틀린 거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순수의 몇 배가 아니라 순수익이 부채 몇 배냐. 즉 부채 감당률 요 녀석은 순수익에 대한, 그죠? 부채 서비스 순수익 비율이니까 요 녀석이, 이게 그러니까 2 나왔다는 얘기는, 부채 감당률 2라는 얘기는 요 놈은 요거의 2배다. 10 나왔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에 비해서 순수익이 10배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수익이 부채 몇 배냐 이거지, 부채가 순수익이 몇 배냐 그 말은 아니죠. 거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일단은 순서를 바꿔야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란 매월 지불되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죠. 부채 서비스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지 이자가 아니잖아요. 이자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부채 서비스액 요걸 다르게 말하면요, 요 녀석을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는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런데 지문에서 단서를 주가 있어. 단,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매번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 갚은다. 그러면 그때 매번 내는 것은 어쩝니까? 이자액이 맞죠. 단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에 별다른 단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원리금이지 이자만 나타나는 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원칙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 기간에는 뭐만 준다? 이자만 납부하고, 그 다음 원금은
맨 끝에 가서 만기, 원금, 일시상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매겨되는 돈이 뭐겠습니까? 이자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칙은 원리금이나 말듯. 이해하신 거죠? 예, 틀렸습니다.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1보다 커야 빚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빚 갚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세전수지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 말도 이해하셨을까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 뒤쪽에서 우리 금융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부채서빙이 전부 다 타인자본이에요. 여기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전체 순수익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빚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저 플러스 10 나오죠. 뺀 거니까. 그러면 요걸 우리 뭐라 했습니까? 부채 감당률 썼으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다? 세전수지가 플러스다. 금융했을 때 지분금융 부채금 얘기하면서 만일에 이번엔 순수익이 10억입니다. 부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로 맞죠? 이때는 1 맞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1이라는 얘기는 세전수지는 0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빚은 지금 10억인데 순수익은 5억이라고 그러면 0.5 나왔죠? 여기는 마이너스 5억이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세전수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된 거죠? 그래서 언제든 순서가 뭘 못 뺍니까? 전체에서 빼고 남는 게 요거니까 선 부채고 후 지분이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부채금은 종류를 4번이나 물어봤었다. 그게 부채금 종류가 MBB 부채금 맞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사업도 공급자 개발금이지만 채권형 부채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치오, 공모한 증자, 그 다음에 무슨 펀드 전부 다 지분 얘기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종류 2개를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또 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2개에서 어디가 더 지분이 더 위험이 크다, 부채가 더 위험이 크다. 지분이 훨씬 더 고위험 고수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사업을 잘했건 못했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안정적이죠. 우리 더 쉽게 말했습니다. 빚내서 사업했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사업 망하면 그냥 배째라 해요. 그럼 언젠가 깎아주니까. 안 그래요? 소면시효 지난 건 전부 채권 소각한다 하지 말라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의 돈 빌려가 극단적으로 어쩌니까 배째라 하면 지가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근데 내 돈도 내가 사업했습니다. 이런 돈 누가 저 안 줘. 제가 다 독박 써야 돼. 맞잖아요. 지분이 훨씬 더 고위험, 그래서 고수익이요. 지분은 언제든지 실적 배당.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니까 지분은 내 거니까 위험이 전 것처럼 보이고 빚은 부채니까 위험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아닙니다. 지분이 더 고위험이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냐, 이제는. 그게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부채 감당 1보다 클수록 좋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대출 차이가 모두 다 그죠? 채무 불량형 위험이 보다 커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10억 벌었습니다. 빚 갚은 게 10억입니다. 제가 다 못 갚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 다 못 갚겠죠. 근데 예를 들어 부채 감당 100이 나왔대요. 빚은 1억인데 100억 벌었대요. 가지고 귀찮으니까 빨리 줘봅시다. 어느 주부 될까 합니까? 그죠? 이게 부채 감당이 크고 클수록 어째 그만큼 돈 갚기가 수월하다. 그 말은 채무 불량률이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잘 된다. 원금 이연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 경비와 부채 수입 유효 총수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만큼 채무 불량은 커질까 작아질까? 총 매출액 1,000억 벌었습니다. 영업 경비하고 부채 받으니까 1억밖에 안 됩니다. 빚 안 갚으실래요? 귀찮으니까 얼른 조부해야지. 그러니까 영업 경비비율은 낮아야죠. 줘요. 이게 낮으면 할 수가 없죠. 이게 낮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산성,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돈 많이 번다는 소리죠. 이게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면 거기 영업 경비율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그리고 채무 불량 가능성이 커질까 작아질까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비율 분석법은 그 다음에 추계 잘못에 의해서 비율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율 자체에서 평가 곤란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성이 높으면 반드시 좋은 사업인가요? 몰라요. 유동성이 나쁘다면 꼭 나쁜 사업인가? 몰라요. 즉 전부 다 수치가 점이니까 기준이 다 틀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방끈 길다 해서 꼭 사람 착한가요? 더 도둑놈들 더 많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해서 착하고 못 배웠다 해서 악하냐? 아니죠. 오히려 배운 놈들이 더 악한 놈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 아닙니다. 요게 나쁘다면 반드시 다 나쁘다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보는 측면하고 유동성 측면 서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 좋다. 일률적 판단 된다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 맞죠? 그죠? 키가 크면 꼭 농구를 잘하는가요? 아니야. 키 작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안전성 지표하고 수익성 지표하고 유동성은 서로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뭐 좋아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 판단 기준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5번째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구상에서 약 한 250개 나라가 있는데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큰 나라가. 이름이 제일 크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면적을 따지면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중국 얘기하고 말했어. 제가 그렇게 말했죠. 말씀 안 하신 분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인구가 큰 나라 물어봤어요. 면적 큰 나라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IT가 좋은 나라? 아무도 안 물어봤죠. 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이 된다 안 된다? 틀립니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IQ 높다고 해서 꼭 공부 잘합니까? 그 다음에 41번. 대부 비율이 50%에서 70% 할 때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면 해봅시다. 자,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은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관계야. 자, 대부 비율은. 그러니까 대부 비율 예를 들어서 50%. 이 말은 그 말은 모르고 항상 100을 기준으로 합시다. 전체 100억 가운데 빚이 얼마다? 50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0.5 그래서 50% 나온 거 맞죠? 그러면은 두 번째 부채 비율 한번 따져봐요. 그럼 부채 비율은 이때는 어쩌니까 내 돈이 빚이 절반이니까 내 돈 얼마일까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타인자가 50억이니까 그러면 내 돈은 얼마일까요? 50억이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 빚이었죠.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은 비율이니까. 그러면 전체가 지금 여기가 부동산 가치. 그러면 전체 100억 가운데 50억이 대부분 50%니까. 그럼 빚이 50억이라면 그럼 타인자는 50억이니까. 그럼 내 돈은 얼마? 50억. 그러니까 50억 50억 100% 맞죠. 그럼 현재는 요래됐을 대부분이 얼마다? 일단 100%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됐죠? 두 번째. 요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럼 대부분이 이제 얼마나 왔습니까? 70%. 70%죠. 이게 70%라는 얘기는 100억 가운데 70억이 빚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0.7이니까 70% 맞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부채비는 내 돈은 그럼 얼마일까요? 30억. 70억이 빚이니까. 그럼 내 돈은 30억. 그러면 70억이니까 2.333 되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는 2.333 됐으니까 233%. 그러면 100%. 이렇게 됐으니까 100%에서 233 됐으니까 얼마? 133%가 올라간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에서 70% 올라가면 부채 비율은 133% 커집니다. 요렇게.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나오는가? 세 번째 되신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그 다음에 42번. 이번 다음 절 중에서 대상보다 부채 감당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부채 감당을 또 뭐 보래? 또 여기. 이거는 부채 감당률. 요거요. 부채 서비스 순수익. 그리고 거기 부채 서비스가 얼마인가 봅시다. 부채 서비스가 얼마 나왔습니까? 대상보다는 총 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10억 나왔죠? 그 다음에 근데 부채 서비스는 대출 총액이 아니라 원리금이니까. 그러면 10억에다가 저당상수 얼마 나왔습니까? 그죠? 저당상수 0.102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억 200만 원이죠? 1억 200만 원. 10억 곱하기 0.10이니까. 거기도 숫자만, 거기도 사실 눈치로 풀 수 있어. 눈치로. 계산 안 해도 돼요. 보시면은 현저점이니까 그 전체 대출 금액이 지금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률은 여기가 부채 서비스에 여기가 원리금 상환액 여기가 그다음 분자가 순수익 맞죠? 그러고 보니 거기는 10억 곱하기 0.10이니까 그러면 약간 1억 200만 원 그죠? 근데 그럼 여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점이니까 1억 200만 원이요. 그죠? 1억 200 그죠? 1억 200 1.02억 1억 200만 원입니다. 근데 순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2억이죠? 그럼 얼른 보세요. 지금 2보다 약간 작을 것 같아요. 1억분의 2억 했으면 2 나올 건데 1.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는 아니겠죠. 1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5, 1.4, 1.25 나올까요? 앞뒤집 돼야 되니까 1.96 정도 나오겠죠. 만약에 1.96, 1.97, 1.98 이렇게 나온 계산해봤지만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1억분의 2억 나오면 2 나올 거 아니요. 근데 분모가 조금 더 커졌으니까 2보다 약간 작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1.5, 1.4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 같아. 얼른 느낌상.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 40번 문제가 예를 들어 1번은 1.97, 2번 1.96, 1.95, 1.94 이렇게 나오면 계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게 수치가 아니면 비싸면 어쩌니까 금방 눈치를 잡을 수가 있죠. 요령이잖아요. 물론 해봐도 되고 못 미치면 해보고 시간을 주는 방법이요. 답은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43번 다음 제시대로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갑은 현금으로 6억을 투자해서 부동산 8억을 구입했다. 그럼 빚이 2억 있다는 소리네요. 내 돈 6억하고 빚 2억 얻어가지고 8억짜리 건물 샀다. 두 번째,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그 다음 저당지불액이 연간 3천만 원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스타일 또 나왔네요. 이렇게 박스로 주고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맨 첫 번째 1번 종합자본은 10%다. 그럼 종합자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종합자본하는 율 총자본의 순수익 거기 총자본이 얼마? 8억. 총자본이 8억 맞죠? 그 다음 순수익은 8천만 원 8억분의 8천은 0.1이니까 10% 오 맞네. 금방 되구만요. 1번은 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전체 자본이 8억분의 0, 그 다음에 8천만 원이니까 그럼 여기는 0.1 됐어요. 그러면 10% 너무 당연하네요. 금방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금방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저당비율이 25%다. 어떻게? 저당비율은 뭐분의 뭐? 전체 중에 빚. 그 전체가 얼마? 8억. 빚이 얼마? 2억.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25%. 맞죠? 여기 아까 대부비율. 그죠? 요거잖아. 이게 저당비율이잖아. 대부비율, 저당비율. 대부비율, 저당비율, 담보비율, 담보인정비율. 똑같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이걸 갖고 해서 총자본이죠. 부동산 가치나 총자본이나 총수의 같은 얘기니까 이것 가운데 대부비율 들어가면 대부비율, 융자 들어가면 융자비율, 담보 들어가면 담보비율, 저당 들어가면 저당비율 똑같은 얘기. 대부비율, 담보비율, 융자비율, 저당비율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전체 총자본이 8억인데 8억 가운데 빚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빚 비율, 융자비율, 대부비율 8분의 2니까 4분의 1이니까 25% 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요. 그래서 여기가 어쩌니까 8억분에 그 다음에 2억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0.25, 25%.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의 수익은 1년이다. 별다른 말이 없어. 자본의 수익은 뭘 따진다? 순소득 순수.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면 전체 어쩌니까 자본의 수익은 순소득은 뭐 보면 요거니까. 순수익분의 총자본. 순수익가 얼마? 8천만 원. 총자본은 8억. 그러면 10년. 맞죠? 그래서 순소득수는 자본 해수가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저 같으면 지분 해수가 딱 살짝 바꿔요. 순소득수는 지분자본 해수가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총자본 해수가이지 지분이 아니야. 순수익은 지분 아니라니까. 언제든지 총자본이니까. 순수익, 유효 저소득 항상 저쪽에 총자본. 세전세호가 지분 언제든지. 맞죠? 예, 그러면 거기도 그러면 11년 아닌데 10년인데 틀렸고 답이 이거구만요. 그 다음 네 번째. 지분 환원율은 약 8.3%. 지분 환원율 뭐? 지분 배당률 요거.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그러면 지분 자본이 얼마입니까? 6억. 그 다음에 세전수익 얼마? 순수익에서 붙여서 빼면 되니까 6억분의 얼마입니까? 해보니까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연간 3천만 원. 그러면 6억분의 5천만 원이구만. 6억분의 5천만 원. 지금 지분 환원율이 바로 요거니까 지분 자본 잠깐 전체 8억짜리인데 그죠? 현금 내 거 6억, 2억 얻었으니까. 그러면 전체 내 돈 얻었으면 6억. 그 다음에 세전수익은 순수익 1억 나왔었는데. 그죠? 순수익이 지금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가 3천만 원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5천만 원이고 나누면 되겠네요. 얼른 보니까 0.1 못 되고 10% 미만이구만요. 그래서 68, 48, 63, 18, 그 다음에 63, 18, 8.333 나오구만요. 맞죠? 그죠? 68, 48, 2 나오고, 63, 18, 2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8.333 나오겠죠? 8.3. 맞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부채 감당. 부채 감당은 뭐분의 뭐? 부채 감당률 또 뭡니까? 이거. 부채 서비스 3천만 원. 그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 8천만 원. 아닌가? 부채 서비스 지금 3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3천만 원. 순수익 8천. 3분의 8. 3분의 8 계산하니까 2.1 나오겠네요? 3분의 8이니까. 그죠? 계산하면 2.6 얼마 나오겠죠? 그죠? 3과 3분의 2니까. 그죠? 3과 2분의 3이죠? 2와 3분의 2. 2와 3분의 2니까. 그러면 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나 이렇게 도출된다니까. 특히 43번 같은 문제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만드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오후에 했던 문제가 요거 하고요. 요 두 개짜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거 하면 반드시 한 문제 맞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세요. 써보시고 해석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문자 주세요. 보낸다니까. 아니면 그저 통화하시면 돼. 내년부터는 전화번호 공개 안 할 겁니다. 하도 공개했던 이상한 말들 많이 오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 물어봤었고 모의고사 좀 어렵게 됐더니 막 욕한 사람 실제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관계가 있네 없네 뭐 그럼 지가 알아서 되지. 아니 그렇죠. 그잖아. 뭔가 관계된 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어렵네 쉽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너무 불만이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화번호 공개 안 할 겁니다. 전화번호 바꿀 거예요 이제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이거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냐면은 요거 했거든요. 요거 했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할인 현금 수업 여기 합시다.